두 아이. 미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미나의 시력이 세상의 빛과 어두움, 사물의 형체와 빛깔을 어슴푸레하게 구별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곁에는 항상 할머니가 있었다. 자주 배앓이를 하는 손녀의 배꼽을 한없이 둥글게 쓸어내리던 그 납작하고 거칠거칠한 손바닥. 그 손바닥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깨끗하게 빤 걸레로 방바닥을 훔치곤 도톰하고 널찍한 숙면요를 깔았다. 가운데에 할머니가 누웠고 왼쪽은 남동생 민준, 오른쪽이 미나의 자리였다. 할머니는 공평하게 천정을 보고 누워서 양손으로 두 손주의 가슴팍을 토닥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박자가 맞지 않는 자장가를 들으면 스르르 잠이 왔다. 아침이면 채 눈을 뜨기도 전에 냄새가 먼저 와락 다가왔다. 흰쌀이 익어 밥이 되어가는 냄새, 된장푼 쌀뜨물을 뚝배기에서 끓이는 냄새, 볶은 채소를 간장에 조리는 냄새, 할머니의 냄새였다. 아침상은 소박했다. 파란 콩이 뜨문뜨문 박혀있는 흰밥, 애호박과 당근을 넣은 물 많은 계란찜, 시원하고 풋내나는 물김치, 들기름을 발라 바싹 구운 김, 꽈리고추를 넣은 멸치볶음 같은 것들. 할머니는 구운 생선을 손가락으로 헤집어 속살을 발라냈다. 미나는 제비새끼처럼 입술을 벌려 그것을 받아먹었다. 유치원에 지각하지 않는 것보다 밥 한 숟갈 더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게 할머니의 지론이었다. 할머니의 밥상에서 미나는 서툰 젓가락질로 물김치 속 얄따란 무 조각을 건져내어 아삭아삭 씹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은 느렸고 그 안온한 속도만큼 평화로웠다. 한 집안에 피를 나누지 않은 두 명의 성인 여자가 공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를 미나는 일찌감치 알았다.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꼭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처음에 양쪽 꼭지점에서 대치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그녀들의 공통점은 상대가 자신의 진심을 일부러 곡해하고 있다고 믿는 거였다. 둘 다 자기의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한 집에서 공동체의 운명으로 묶여 살아가야 한다는 자체만으로 힘에 겨우며 그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상대방과 저절로 거리를 두어버리게 된다는 진심 말이다. 둘은 겉으로 자주 격돌하지는 않았다. 반복되는 일상의 힘이었다. 엄마는 밖의 일로, 할머니는 집안의 일로 각자 바쁘다는 것이 위태로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었다. 폭발은 1년에 한두 차례씩 부정기적으로 있었다. 미나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소한 지점에서 점화된 불꽃은 곧 세간을 모조리 태울 기세로 활활 타올랐다. 가해와 피해의 구분과 범위가 애매모호할 경우에 늘 그렇듯이 결국 누가 먼저 피해자 역할을 선점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었다. 그들은 공평하게 번갈아가며 기꺼이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싸움은 격렬했으며 동시에 고요하고 냉랭했다. 전투 중에 할머니와 엄마는 서로가 유령인 것처럼 행동했다. 할머니는 뻔히 방에 있는 줄 알면서도 저녁상에 며느리의 수저를 놓지 않았고, 엄마는 뻔히 다들 저녁을 먹는 줄 알면서도 방 밖으로 나와보지 않았다. 언제나 방관자인 아빠는 헛기침도 없이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으며,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밥숟갈 위에 장조림을 쪽쪽 찢어 올려놓았다. 미나는 밥을 조금 깨작이다 그만두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나니 정말로 배가 사르르 아파왔다. 엄마 방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마음에 걸려 그럴 수가 없었다. 미나는 굳게 닫힌 엄마 방문을 지나 화장실로 갔다. 만화책도 없이 변기 위에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극이 같은 자석처럼 사력을 다해 서로를 밀어낼 때면 미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빈집에 갇혀 제 몸 위로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과 비슷했다. 허리, 가슴, 어깨. 아직은 가까스로 견딜 수 있지만 물은 곧 턱 밑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리고 입술과 코를 넘어 눈썹까지 출렁이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계점을 넘어버리라는 예감. 그 아슬아슬한 불안감이 미나의 유년기를 지배했다. 7살 무렵의 어느 날 엄마가 저녁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부쩍 길어진 초여름 해도 이미 저물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미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쪼그려 앉은 다리가 저려오도록 엄마는 오지 않았다. 대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 보았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어느새 등 뒤로 다가와 있었다. 안 오려나 보다. 미나는 숨을 죽였다. 이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떡하라고. 엄마 안 오니까 그만 기다리고 들어가자. 착하라.
가라앉은 목소리가 은밀하게 귀에 휘감겼다.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프지 않았다. 엄마. 대문 밖으로 한 발을 내밀었다. 좁고 긴 익숙한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 구부러진 골목 끝에서부터 엄마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일은 영원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가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꼼짝하지 않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엄마의 구두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아왔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렇게 느닷없이 사라져버릴까봐 언제나 두려워했다는 걸 미나는 알았다. 할머니 때문이야. 미나는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할머니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미나는 다시 한번 커다랗게 말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다. 당황스럽기로 따지면 할머니 쪽이 더한 것 같았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만 했다. 그날 밤 마루 한 구석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현관에 엄마 구두가 놓여 있었다. 간밤에 엄마가 돌아왔다. 그 밤 엄마의 귀가가 늦었던 이유가 무언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일상의 삶은 별일 없었다는 듯 다시 굴러가게 되었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가족 간의 해결법이란 대개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12살짜리 소년들에게 아버지는 새로 돋아나기 시작하는 턱수염 같은 존재다. 맥없이 연하던 솜털이 어느 순간 뾰족하고 뻣뻣한 것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나 견딜 수밖에 없다. 그것이 12살이다. 성인 남자를 칼로 찌르거나 불태워버리기엔 힘이 균형축이 지나치게 기운다. 준호가 이 상상을 현실로 옮기려던 것은 12번째 생일 전날 밤이었다. 바쁜 엄마가 원치 않은 휴가를 하루 가진 날이기도 했다. 그가 기억하기에 엄마는 언제나 바빴다. 그때까지 엄마가 거쳐간 직업을 어림잡아도 연함은 가지는 되었다. 슈퍼마켓 캐셔, 옷가게 점원, 보험 설계사 같은 일들. 엄마는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바빴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남편의 빚 뒤치다꺼리에 바빴다. 엄마가 아이들보다 먼저 출근할 적도 많았다.
시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혼자 세수를 하고 새 양말을 찾아 신고서 엄마가 급히 해놓고 나간 계란 프라이를 프라이팬 채 밥상에 놓고 먹는 일은 어린 준호에게 대수로울 것 없는 아침 일과였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작은 놈. 엄마가 너 때문에 살지. 늦은 저녁 퉁퉁 부은 엄마의 다리를 꾹꾹 주무르고 있으면 엄마는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작은 소나기에 힘을 잔뜩 넣어 더욱 열심히 안마를 했다. 아버지는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 아버지도 늘 바빴다. 이런저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준호가 어렴풋이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자주 어려움에 부딪히고 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는 더더욱 바빠진다는 것뿐이었다. 아버지가 귀가하는 날은 들쭉날쭉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스스한 머리칼의 아버지가 비어있는 줄만 알았던 방문을 열고 나올 때가 있었다. 준호는 등굣길 외딴 골목에서 교장 선생과 맞닥뜨린 것처럼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곤 했다. 아버지는 항상 저놈은 볼 때마다 훌쩍 크네 라며 사람 좋은 너털 웃음을 날렸다. 그러곤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방바닥에 베개를 베고 누웠다. 착한 소년답게 방문을 가만히 닫고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건 아버지가 없는 시간이 얼마나 마음 편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순간이기도 했다. 준호는 바지를 내리지도 않은 채로 변기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본 채 만취하는 듯 했지만 다음날 밥상은 평소와 달랐다. 분주한 아침에도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고 국이나 찌개를 꼭 새로 끓였다. 그날 상에 올라온 음식은 청국장찌개였다. 중학교에 다니는 형은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애쉬 냄새나게 누굴 향해서인지도 모르게 틱 내뱉고서 형은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도시락도 가져가지 않았다. 형 역시 평소에는 엄마가 끓인 청국장찌개를 좋아했다. 그 음식을 잘 먹는 형을 보면서 엄마는 조그맣게 아무튼 식성도 똑같다. 시도득은 못한다더니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이야, 당신은 정말 식당을 차려야 돼.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가 너스레를 떨자 엄마가 픽 웃었다.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청국장 쪽으로는 숟가락을 뻗치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그 음식을 못 먹었지만
엄마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남편과 큰아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중대 사실 앞에서 작은 아들의 사소한 식성 따위는 자주 잊혔다. 두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쌍으로 묶인 젓가락 두 짝처럼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것은 어린 준호의 눈에 무척 불가사의했다.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사랑의 눈빛을 나누지도 않았고 사랑의 몸짓을 나눈 적은 더더구나 없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걸까? 부모가 아니라 부부란 어떤 사이인지 준호는 정확히 몰랐다. 입술에 묻은 청국장 국물을 혓바닥으로 쓱 핥다 말고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말했다. 참, 이따가 가게로 누가 좀 찾아갈 수도 있는데 말이야. 자장면 배달부라도 온다는 것처럼 심상한 말투였다. 당신 놀랄까 봐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당신 성격에 좀 그렇겠지만 만약 하루 쉬어도 되면 그냥 오늘 쉬지 그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은근한 조바심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엄마 눈이 커졌다. 또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 빌린 건 쥐꼬리만 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여자 남편이 오해를 해설랑은. 여자라고요? 엄마는 이해할 정도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아니,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말이야.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아무튼 지들 부부싸움 불똥을 괜히 나한테 튀겨서는. 아무튼 그 남편이란 놈이 굳이 당신을 찾아가겠다고 해서 내 알려주긴 했거든. 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아버지가 준호 쪽을 슬쩍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준호,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일단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가. 누가 오거들랑 당분간 엄마 여기 안 나온다고 해. 대충 둘러대란 말이야. 혹시 아버지 어디 있냐고 묻거든. 절대로 모른다고 하고. 알았지? 그것은 부탁이었을까, 명령이었을까? 준호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어떤 쪽이어도 싫다고 생각했다. 거절할 수 없다면 다 마찬가지였다. 그날 수업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담임은 30대 후반으로 평소에 늘 기운 없는 눈빛과 웃음기 없는 표정을 하고 다니는 여자였다. 누구를 특히 차별하는 법 없이 반 애들에게 골고루 무심했기 때문에 그는 선생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혹시 내가 자기 반 학생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가끔 의심스럽긴 했지만 선생이 유일하게 무방비의 미소를 짓는 때는 점심시간. 같은 학교 2학년 아래라는 딸내미가 교실로 찾아와 도시락을 같이 먹는 순간뿐이었다.
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각자 싸온 음식을 꺼내놓고 밥을 먹을 때 선생도 교실 앞 전용 탁자에 어린 딸과 나란히 앉아 집에서 가져온 점심을 먹었다. 학생들이 밥을 다 먹었든 말든 밥을 먹다 혀를 씹었든 말든 오직 그곳에 자신과 자신의 딸 단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모녀는 별 이야기를 나누는 법도 없이 조용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들 주위로 타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투명 지붕이 둘러쳐진 것 같았다. 준호는 도시락통을 열지도 않은 채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 모녀를 바라보았다. 딸은 동그란 태의 안경을 낀 자그마한 소녀였다. 소녀는 착한 아이답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며 반찬을 꼭꼭 씹어 먹었다. 하얀 피부와 발그레한 뺨이 양호한 발육 상태를 증명했다. 여고사 엄마의 순연한 애정을 고스란히 판몸에 받은 딸. 너의 아버지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너는 이런 더러운 기분 따위 평생 모르고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 준호는 격렬한 저기를 느꼈다. 아버지가 말한 남자는 오후 늦게 왔다. 다짜고짜 가게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긴 했으나 손님으로서가 아님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여자 옷 상점에 혼자 들어오는 남자 손님은 좀 쭈뼛대기는 해도 어서 선물할 물건을 골라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었다. 준호가 상상한 것과 달리 늙스그레하고 가난해 보였다. 가게를 지키고 있는 소년을 보자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기,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은 안 계신가? 준호는 구관조처럼 또박또박 외우던 문장을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당분간 안 나오십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간호하러 가셨거든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던 남자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여자 사진이었다. 그냥 아줌마, 흐리멍텅한 이목구비에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한 아무런 꿈도 욕망도 없을 것 같은 중년 여자의 얼굴이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없니? 준호는 눈동자를 모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사진 테두리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 있었다. 어떤 사랑은 다만 남루한 종이 한 조각으로 남는다.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지금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사내는 굶은 개처럼 젖은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
그에게 해줄 말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을 준호는 알았다. 남자가 사진을 도로품에 넣고서 밖으로 나가려다 갑자기 멈추었다. 그는 예상 답안에 없는 질문을 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좋은 사람이냐? 준호는 다시 한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내 또한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잠든 곁으로 슬며시 다가갔다. 코 고는 소리가 하마처럼 요란했다. 베개 옆에 더러운 침으로 얼룩진 재떨이와 일회용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라이터를 집어들어 엄지를 당겨보았다. 불꽃이 일렁였다. 옆에는 엄마가 모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밤, 비현실적이고도 무서운 밤이었다. 준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다. 소녀는 가만히 라이터를 끄고 방에서 나왔다. 12살. 인생을 뒤바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